1987년 가을, 서울을 공포에 떨게 한 붉은 방 연쇄살인 사건. 4명의 여성이 처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모든 현장에는 붉은색으로 칠해진 벽과 R이라는 서명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도어락 설치 업체 직원 유민석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포렌식 팀이 발견한 새로운 단서. 피해자들이 모두 1년 전 빨간 방의 이상한 나라라는 독서 모임에 참여했다는 것. 그 모임의 운영자는 강태준, 유민석의 직장 동료이자 사장의 동생. 경찰이 강태준의 집 문을 열었을 때 강태준의 집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서자 박정민 형사는 멈춰섰습니다. 벽 하나가 온통 붉은색이었습니다. 마치 범행 현장과 똑같은 붉은 방이었죠. 이건 다른 형사들도 경악했습니다. 방 안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종 도구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페인트, 붓, 그리고 의료용 수술 도구들, 서랍을 열자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4명의 피해자 사진. 그들의 일상을 몰래 찍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출근하는 모습, 카페에 앉아 있는 모습, 집 앞에서 택배를 받는 모습. 강태준이 범인이었어. 하지만 강태준은 집에 없었습니다. 경찰은 즉각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압수해 분석했습니다.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것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피해자들과 나눈 레드룸 채팅 기록, 범행 계획이 상세히 적힌 문서, 그리고 절단된 신체 부위 사진들. 이 미친 자식이. 박정민 형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일기장이었습니다. 강태준은 자신의 범행을 마치 예술 작품을 만들듯이 기록했습니다. 2월 15일, 첫 번째 작품을 완성했다. 완벽했다. 붉은 방 속에서 그녀는 마침내 아름다워졌다. 3월 8일, 두 번째 작품. 이번에는 더 정교했다. 절단 부위가 더 깔끔했다. 3월 29일, 세 번째 작품. 경찰들이 패턴을 알아챘다. 하지만 그들은 나를 못 잡을 것이다. 읽을수록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런데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이상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민석이가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민석, 유민석을 말하는 건가? 경찰은 즉시 유민석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강태준과의 관계를 정확히 말해보세요. 직장 동료일 뿐입니다. 정말 그뿐인가요? 강태준의 일기에 당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민석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무슨 내용인데요? 박정민 형사가 일기장 복사본을 보여줬습니다. 유민석은 그것을 읽더니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뭐가 말이 안 되죠? 태준이가 범인이라는 게. 유민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태준이를 의심한 적이 있어요. 언제부터요? 3개월 전쯤요. 태준이가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요? 자주 집에 안 들어가고, 새벽에 어디론가 나가고, 그리고 손에 붉은 페인트가 묻어 있는 걸 본 적도 있어요.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죠? 확신이 없었어요. 그냥 취미로 그림을 그리는 건가 했죠. 그리고 유민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태준이는 제 유일한 친구였어요. 저를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고요. 이해해준다는 게 무슨 뜻이죠? 저도 외로웠어요. 사회에 적응하지 못했고, 여자들에게 상처를 받았고. 태준이도 그랬나요? 네. 태준이는 5년 전에 약혼녀에게 버림받았어요. 결혼식 1달 전에 다른 남자와 도망갔대요. 그 후로 태준이는 변했어요. 여성을 증오하기 시작했고, 이상한 말들을 하기 시작했죠. 어떤 말들이요? 여자들은 모두 거짓말쟁이라든지, 여자들은 고통을 받아야 한다든지. 처음에는 그냥 상처받은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심해졌어요. 경찰은 유민석의 증언을 녹취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절대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지만 당신도 피해자들의 집에 도어락을 설치하러 갔었잖아요. 우연일 수가 있나요? 유민석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태준이가 일부러 저를 그 집들에 데려간 거예요. 왜요? 만약 나중에 들키면
저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의심받게 만들려고. 박정민 형사는 유민석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강태준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며칠 전부터 연락이 안 돼요. 강태준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38세, 미술대학을 졸업한 후 화가가 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재능이 부족했는지 어떤 갤러리에서도 그의 작품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실패한 예술가. 그 좌절이 그를 변하게 만들었을까요? 약혼녀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5년 전 강태준은 대학 동창과 약혼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고 결혼식 날짜도 잡혔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 약혼녀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다른 남자와 함께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강태준은 그 충격으로 한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주치의의 기록을 확인한 결과 그는 심각한 우울증과 여성 혐오 증상을 보였습니다. 모든 여자는 배신자다. 나를 버린 그녀를 용서할 수 없다. 언젠가 복수하고 싶다. 치료를 받던 중 그는 예술을 통한 승화를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주치의는 그림 그리기를 권했습니다. 강태준은 집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풍경화였습니다. 그러다 점점 어두운 주제로 바뀌었습니다. 여성의 형상을 그렸는데 모두 고통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전 그는 빨간 방의 이상한 나라 독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외로운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여성들을 타겟으로 했죠. 이건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강민주 박사가 분석했습니다. 강태준은 1년 동안 희생자들을 관찰하고 선택했습니다. 독서 모임을 통해 그들의 성향, 생활 패턴, 심리 상태를 파악했죠. 그리고 도어락 설치 업체에서 일하는 게 완벽한 위장이 됐습니다. 합법적으로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요. 강태준을 찾기 위한 전국적인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사진이 언론에 공개됐고 시민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어제 부산에서 봤어요. 아니에요. 제주도에서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오보였습니다. 경찰은 강태준의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5일 전 서울역이었습니다. CCTV에 그가 기차에 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어디로 간 거죠? 모든 역의 CCTV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대전역에서 하차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대전으로 수사팀을 보내요. 대전 경찰과 협력해 수색을 펼쳤습니다. 대전역 주변 여관과 모텔을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며칠간의 수색 끝에 한 여관에서 단서를 찾았습니다. 네. 그 사람 봤어요. 3일 전에 투숙했다가 어제 나갔어요.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 택시 타고 가던데요. 택시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강태준은 대전 외곽의 한 폐공장 지역으로 갔습니다. 특수기 동대와 함께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폐공장은 어둡고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조심하세요. 무기를 소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따라 걷는데 붉은 페인트 자국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제일 안쪽 방,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강태준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방 한가운데 앉아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벽은 온통 붉은색이었습니다. 강태준, 손들어. 강태준은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은 공허했습니다. 드디어 왔군요.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강태준은 체포됐습니다. 서울로 호송되어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박정민 형사가 마주 앉았습니다. 왜 그랬어요? 강태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예술이었어요. 예술? 네. 저는 예술가예요. 하지만 세상은 제 예술을 알아주지 않았죠. 그래서 사람을 죽였다고요? 죽인 게 아니에요. 완성시킨 거예요. 박정민 형사는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그 여성들이 무슨 죄가 있죠? 죄. 여자라는 것 자체가 죄예요. 약혼녀가 떠난 게 그렇게 원망스러웠어요? 강태준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저를 배신했어요. 모든 걸 약속했으면서 다른 남자를 선택했죠. 그게 다른 여성들을 죽일 이유가 되나요? 모든 여자가 똑같아요. 거짓말쟁이들이죠. 그래서 피해자들을 선택한 건가요? 외롭고 취약한 여성들을? 그들은
완벽한 캔버스였어요. 제 예술 작품의 재료였죠. 강민주 박사가 신문에 참여했습니다. 강태준 씨, 당신은 피해자들에게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나요? 동정. 왜 동정을 느껴야 하죠? 그들은 당신을 믿었어요. 레드룸에서 당신에게 고민을 털어놨고, 당신을 친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쉬웠죠. 믿는 사람을 배신하는 건 짜릿했어요. 짜릿했다고요? 네. 그들이 제게 문을 열어주는 순간, 저는 신이 된 기분이었어요. 신. 생명을 거두는 신 말이에요. 그 순간만큼은 제가 전능했어요. 박정민 형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절단된 신체 부위는 어디 있죠? 강태준은 웃었습니다. 그건 제 작품의 일부예요. 보관하고 있죠. 어디에요?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제 비밀이에요. 지금 장난하는 거요? 장난이 아니에요. 예술가는 자신의 작품을 지킬 권리가 있어요. 신문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강태준은 절단 부위의 위치를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신문 중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강태준은 5번째 희생자를 이미 정해놓았다는 것입니다. 누구죠? 비밀이에요. 지금 당장 말하지 않으면, 없으면 뭐 어쩔 건데요? 이미 저는 잡혔잖아요. 경찰은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레드룸 채팅방에서 강태준과 대화를 나눈 모든 여성들을 찾아야 해요. 사이버 수사팀이 총동원됐습니다. 채팅 기록을 분석한 결과 12명의 여성이 강태준과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중 4명은 이미 피해자였고 나머지 8명의 안전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익명 채팅방이라 실제 신원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IP 추적으로 대략적인 위치만 알 수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 지역에 5명, 서초에 2명, 송파에 1명. 경찰은 해당 지역에 혼자 사는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레드룸 채팅방을 사용하신 분은 즉시 경찰에 연락하십시오. 며칠 후 한 여성이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이름은 서유나 27세. 저 레드룸 사용했어요. R이랑 대화도 나눴고요. 언제까지 대화하셨나요? 2주 전까지요.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요. 혹시 만나자는 제안을 받았나요? 네, 있었어요. 근데 무서워서 거절했어요. 잘하셨어요. 혹시 주소나 개인 정보를 알려준 적 있나요? 서윤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직접 말하지는 않았는데 제 SNS 계정 이름을 알려줬어요. SNS에 집 주소나 위치 정보가 있나요? 아, 체크인 기능 사용했어요. 집 근처 카페에서. 경찰은 즉시 서윤아를 보호했습니다. 안전가옥으로 이동시키고 수문의 시간 경호를 붙였습니다. 다른 분들도 찾아야 해요. 하지만 나머지 7명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초조해졌습니다. 그날 밤 강태준을 다시 신문했습니다. 5번째 희생자가 누구죠? 이미 죽었나요? 강태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이에요. 아직이라니?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지금이라도 그 사람을 구할 수 있다는 건가요? 글쎄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텐데요. 박정민 형사는 책상을 쳤습니다. 이 새끼가 지금 장난하나? 장난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어디 있죠? 제가 왜 알려줘야 하죠?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에요. 그래서요? 저한테 무슨 이득이 있죠? 박정민 형사는 이를 갈았습니다. 강민주 박사가 개입했습니다. 강태준 씨, 거래를 하죠. 거래? 당신의 예술 작품을 세상에 알려드리겠어요. 당신 이야기를 책으로 출판하고 당신의 그림을 전시하는 거예요. 강태준의 눈이 빛났습니다. 정말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5번째 희생자를 구해야 해요. 강태준은 고민했습니다. 좋아요. 강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하늘, 25세, 디자이너예요. 지금 어디 있죠? 제 작업실이요. 작업실? 폐공장에서 발견한 곳 말고 다른 곳이에요. 서울 은평구에 있어요. 강태준은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경찰은 즉시 출동했습니다. 빨리 가야 해요. 은평구의 한 낡은 건물 3층에 강태준의 작업실이 있었습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붉은 방이 있었습니다.
방 안에 여성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료팀, 빨리. 김하늘은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식이 없었습니다. 목에는 목 졸린 흔적이 있었고 몸은 차가웠습니다. 맥박 미약. 빨리 병원으로. 구급차로 옮겨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의사들이 필사적으로 치료했습니다. 3시간의 수술 끝에 김하늘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다행히 살렸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어요. 박정민 형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작업실을 수색한 결과 끔찍한 것들이 발견됐습니다. 냉동고 안에 절단된 신체 부위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4명의 희생자에게서 가져온 것들이었죠. 또한 5번째 작품을 위한 도구들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정말로 김하늘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체포되는 바람에 계획을 완수하지 못한 것이었죠. 3개월 후 강태준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언론도 대거 몰려들었습니다. 검사는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피고는 4명의 무고한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이었으며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5번째 희생자까지 준비했으나 다행히 경찰의 신속한 대응으로 구출됐습니다. 이러한 흉악범에게는 사형만이 정당한 처벌입니다. 변호사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과거의 트라우마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약혼녀의 배신으로 받은 심리적 충격이 범행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신감정 결과 강태준은 범행 당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은 여러 차례 진행됐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제 딸을 돌려주세요. 제발. 첫 번째 희생자 이미숙 씨의 어머니가 오열했습니다. 딸아이는 아무 잘못도 없었어요. 그저 외로웠을 뿐이에요. 2번째 희생자 최혜진 씨의 아버지가 분노했습니다. 저 악마에게 똑같이 해주고 싶습니다. 똑같이. 법정은 숙연해졌습니다. 강태준은 끝까지 자신의 행위를 예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잘못하지 않았어요. 단지 제 예술을 표현했을 뿐이에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강태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미안하지 않아요. 후회도 안 해요. 제게 주어진 시간이 더 있었다면 더 많은 작품을 만들었을 거예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판사는 최종 선고를 위해 재판을 휴정했습니다. 2주 후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판사가 선고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강태준은 2023년 2월부터 4월까지 4명의 여성을 계획적으로 살해했습니다. 범행은 극도로 잔인하고 비인간적이었으며 피고인은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5번째 희생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본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법정에 한숨과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강태준은 무표정했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자신과 관계없는 일처럼. 판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았고 생명을 경시했습니다. 이 판결이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강태준은 끝까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퇴정하면서 그는 방청객들을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소름 끼쳤습니다. 김하늘은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심리치료를 받으며 트라우마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박정민 형사가 병문안을 갔습니다. 좀 어때요? 아직도 무서워요. 밤에 잠을 못 자요. 시간이 약이에요. 천천히 회복하실 거예요. 제가 왜 선택된 건가요? 강태준이 말하길. 당신이 완벽한 캔버스였대요. 외롭고 순수하고 취약해서. 김하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뭐예요? 외로웠던 게 죄인가요? 아니에요. 잘못은 전부 강태준에게 있어요. 당신은 아무 잘못도 없어요. 김하늘은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습니다. 회사도 복직했고 친구들도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혼자 있을 때면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꼭 괜찮아질 거예요. 당신은 강한 사람이에요. 피해자 유족들도 슬픔을 이겨내려 애썼습니다. 지원단체가 만들어졌고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우리 딸들은 잊히지 않을 거예요. 이미숙 씨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혼자 사는 사람들의 안전이 더 강화되었으면 해요. 실제로 정부는 1인 가구 안전 대책을 강화했습니다. CCTV 설치 지원, 안전 도어락 보급, 긴급 신고 시스템 개선 등 작은 변화들이 시작됐습니다. 유민석은 증인으로 재판에 참여한 후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강태수 사장도 충격을 받아 사업을 정리했습니다. 동생이 그런 짓을 할 줄은 몰랐어요. 유민석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강태준처럼 될 뻔했어요. 상담사에게 그는 고백했습니다. 외로움과 분노가 저를 집어삼킬 뻔했어요. 여성에 대한 증오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 사건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걸. 유민석은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독거노인들을 돕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려 했습니다. 강태준이 가짜 위로를 주며 사람들을 이용했다면 저는 진짜 위로를 주고 싶어요. 그는 IT 기술을 활용해 안전 앱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1인 가구를 위한 긴급 신고 앱, 위험 상황에서 버튼 하나로 경찰과 가족에게 동시에 알림이 가는 시스템.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속죄예요. 앱은 출시 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운로드했고 실제로 몇몇 위험 상황을 막았습니다. 유민석은 피해자 유족들을 찾아가 사과했습니다. 제가 미리 알아챘더라면 정말 죄송합니다. 어떤 유족은 그를 용서했고 어떤 유족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민석은 계속 노력했습니다. 1년 후 강태준은 사형수 감방에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감방에서도 그림을 그렸습니다. 붉은색으로. 교도관들은 그의 그림을 압수했지만 그는 계속 그렸습니다. 제 예술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연애 온 정신과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언젠가 세상이 저를 이해할 거예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영원히 이해받지 못할 겁니다. 당신이 한 짓은 예술이 아니라 범죄예요. 강태준은 웃었습니다. 시간이 증명할 거예요. 박정민 형사는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이 사건을 잊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피해자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더 빨리 잡았어야 했는데. 그는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강민주 박사는 이 사건을 바탕으로 연쇄살인범 프로파일링 교육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더 준비해야 해요. 김유진 형사는 사이버 범죄 전담팀으로 옮겼습니다. 온라인에서 범죄의 조짐을 찾아내고 예방하는 일을 했습니다. 레드룸 같은 공간이 또 생기면 안 돼요. 사회는 천천히 변했습니다. 1인 가구에 대한 인식이 개선됐고 안전망이 강화됐습니다. 외로움이 범죄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하지만 여전히 어딘가에는 외로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 에필로그. 2년 후 김하늘은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출판했습니다. 붉은 방에서 살아남다. 그녀는 강연을 다니며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했습니다. 저는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당신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외로움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도움을 요청하는 건 약함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이야기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빛나는 기억 재단. 범죄 피해자 유족 지원과 1인 가구 안전 증진 사업을 했습니다. 우리 딸들의 이름으로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 거예요. 유민석은 IT 회사를 차렸습니다. 안전 기술 전문 기업. 그는 수익의 일부를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박정민 형사는 은퇴를 앞두고 회고록을 썼습니다. 악마와 마주하다. 붉은 방 사건 수사 일지. 그는 책에서 강조했습니다. 범인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죄를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사회가 외로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이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강태준은 여전히 사형수 감방에 있었습니다. 집행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붉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도 그의 그림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는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교도관이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강태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 가지는 후회해요. 뭔데요? 5번째 작품을 완성하지 못한 것. 교도관은 고개를 저으며 나갔습니다. 강태준은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감방, 붉은 그림, 그리고 영원히 끝나지 않을 어둠.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픽션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외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세요. 진정한 관심과 위로를. 그것이 비극을 막는 첫걸음입니다. 외로움은 범죄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방치하는 사회는 더 많은 비극을 낳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돌봐야 합니다. 그것이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입니다. 붉은 방은 닫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서로를 향해